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죠. 보시면은 집 팔아서 20억 벌어도 세금 8천만 원, 논란의 장특공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는 1주택자는 뭐 소용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준에서 12억의 가격들이 이제 시가가 넘어가 버리면요. 12억 이상이 되는 거에는요. 장특공이 적용이 돼서 세금을 조금은 냅니다. 근데 이 세금을 최대 80%까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차익 중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보유하면 40%, 거주하면 40% 이 두 개를 분리시켜 놔가지고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거주와 보유를 같이 할 경우에 장특공 혜택이 있고 다주택자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혜택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그 비율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특공은 아니 1주택자인데 혜택을 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 똘똘한 채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열풍의 이면에는 장특공이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 세금 더 많이 내야지라는 어떤 명분을 찾고 이제 증세의 결과물로 또 낼 가능성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제를 또 개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장특공이 원인이 되어서 똘똘한 채 열풍이 분 게 아닙니다. 세금의 혜택은 분명히 있지만요. 취득세를 올려서 된 겁니다. 취득세를 올려서 다른 집을 못 사게 하고 세금들을 더 강하게 부과를 하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아이고 다른 거 못 사는구나. 그럼 내 있는 돈 범위 내에서 더 좋은 걸로 더 가능성 있는 걸로 뭉치다 보니까 수요자가 좋은 대로 몰린 겁니다. 물론 장특공은 1주택으로 똘똘하게 가져가면은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지만은 원인과 저는 결과들이 좀 다르게 해석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얼마 전에 11억에서 40억 정도로 이제 집이 된 게 반포에 20평대가 있는데 그 집을 팔려고 하니까는 실거주를 안 하면은 세금이 11억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실거주를 만약에 해가지고 장특공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장특공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 4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명분을 찾아가지고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세의 결과물로 내는 것들은 좋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 정부는 이 기조를 잃어버리면요 정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표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자들을 혹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불평등하게 걷는다라는 프레임들이 씌워지면요 정치적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장특공 혜택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건드릴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이런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명분들을 찾아가지고 증세의 결과물로 정책들을 낼 가능성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시로 보유세 인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증세는 하지 않겠다. 세율은 올리지 않겠다. 하지만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 누르고 보유세도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정부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고 공시가 현실화 방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라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우리 집이 17억이면은 공시가가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다주택자로 치면은 12억 공시가에다가 공제를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세율을 산정해가지고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공시가가 17억인 게 지금 기준으로는 68% 7% 정도 되니까는 12억 정도 됩니다. 근데 12억 정도 되는데 공시가를 현실하면은 이게 12억이 아니라 13억, 14억, 15억이 됩니다.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1.5배 불어나는 거 1도 아닙니다. 2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랑 집값도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시 가격을 문재인 정부 때 로드맵을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되돌려놨죠. 폐지를 시켜버렸죠. 근데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90%가 목표예요. 지금이 69%, 68%잖아요. 이거 90%까지 올려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보유세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추진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공시가 현실화를 올리는 연구 용역을 국토부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뭐 11월까지 이제 전망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71%까지 올렸다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이게 다시 올라가겠죠. 아니 뭐 이거 신문에만 용역 착수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라장터에 가봤습니다. 나라장터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검토 방안들을 발주를 하고 용역을 맡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 방안들 그 로드맵들을 착수를 했고 올해의 가이드라인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내년에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이 공시가가 현실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크겠죠. 플러스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조금 큽니다. 근데 세법 개정이 없어도 이게 증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서 양도세가 나중에 2026년도 5월 8일 날 중과 유예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가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유세는 올라가고 그리고 보유세가 올라가기 전에 보유세는 6월 1일이 기산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 날 중과가 풀리기 전에 집을 다 쏟아내라 라고 나오는 시그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시그널 비슷하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을 던지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면은 보유세가 인상이 돼도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세금을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던지는 건 맞지만요. 그것들을 쥘 수 있다면요. 이 어렵고 험난한 터널을 잘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평탄한 길만 건너갈 수 있지만요. 멈춰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산악을 가야 될 때도 있고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깊은 강을 건너는 시점들이 이 세금적으로는 2026년이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돈을 2025년에 많이 풀었잖아요. 잘 대비하십시오. 지금 공시가 가격 현실화 방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율은 그대로 놔두고 가만히 있지만 보유세는 올라가고 내년에 5월 8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 그 양도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만 되는 거 아니냐.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하면은 되잖아요. 너무 과하게 오르면은. 저는 그게 안 될 거라는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될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건너가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은 아까 말한 거 장특공에 대해서 부정적 상승 명분을 찾아내고 증세의 결과물로 정책을 쏟아낸다. 그리고 비슷한 예시로 이 보유세 인상도 지금 집값 세금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도 너무 낮다. 우리나라. 미국은 뭐 1%, 2%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낮지 않느냐. 우리는 세금을 걷어야 된다. 집값이 비싸다라는 명분들, 부정적인 명분들을 찾아내고 증세의 결과물로 아마 정책으로 낼 겁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정부에서는. 복지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거니까 우리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이 안전벨트가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문제가 생길 건지를 잘 집중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정책의 이 모순적인 부분들은 부작용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작용들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집값의 급등입니다. 그게 시기를 맞추지 못해요. 근데 그 급등으로 눌려진 수요, 누적 수요들이 터지는 시기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1년 후일 듯, 한 달 뒤일 듯, 뭐 2달 뒤일 듯, 10달 뒤일 듯, 뭐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작용들을 내재하고 가는 거다. 그 급등이 일어났을 때 자산이 없으면은 그 부작용의 피해자가 또 되는 거다. 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들의 모순이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정부는 공급 활성화를 원하고 있는 듯하나 공급에 적합한 정책들이 쏟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요. 장관은 사람 목숨 돈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납품 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시키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면허 취소까지 뭐 건설사를 시공사를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중대재해가 일어난 대림 그리고 이제 포스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고들이 이제 GS건설도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고요. 레미안도 마찬가지고 다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교통사고와 같거든요. 대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은 맞아요. 근데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크게 가면요.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이율배반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죠. 사람 목숨 돈 아끼지 말라는데 최저 비용 찾는 정부의 발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를 줄여야 되는 당위성에는 저는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모든 역량을 건설사의 제재에만 쏟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건설사가 불만을 가지고 가중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성과 기업의 심리 위축으로 공급 물량이 급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순되게 공공도 공공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공사비를 줄이라고 하고 최저 입찰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비용이 작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사업성이 안 나오면 공기를 또 줄여야 되는 촉박함들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장관이 목숨 아끼지 말라고 하고 근데 거꾸로 공공에서 공급을 하는 부분들은 공사비를 줄여야 되고 공사 기간도 줄여야 되는 촉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또 사고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정책적 모순이 있고 아마도 나중에 이 정부가 혹시나 공공주택을 하다가 거기에서 뭐 LH공사나 이런 데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사실은 시공사가 지는 게 아니라 LH가 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또 져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요지는 사고를 줄여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경제적 제재를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고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율배반적이죠. 그리고 이런 공급을 재개발 활성화나 재건축 활성화가 아닌 다른 변칙적인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이 모순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발등의 불, 공급난, 방치된 지산용지 5만 가구 해결 가능. 이게 이제 뭐냐면은 주택 용지가 아닌 용지를 다른 용도, 그러니까는 건설할 수 있는 주택 용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산 용지 지금 좀 문제가 많다. 미매각되고 미착공된 수도권에 어떤 지산 용지들하고 뭐 여러 가지 상업 용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택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런 변칙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변칙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내면 돼요. 공공에서 이런 지산 용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미매각 용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내용도 보면은 이 내용에서 상업 용지로 축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유유부지 활용, 유유부지 이거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공공부지 활용한다는 거, 뭐 동사무소 활용해가지고 주상복합으로 진다는 거, 이런 변칙 말고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걸 정답으로 삼고 공급의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변칙적인 정책 방향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산용지. 그러면 이게 획기적인 거냐? 아닙니다. 예전부터도 했습니다. 2024년도로 한번 가볼까요? 2024년도 주인도 못 찾는 신도시 자족용지 주택 공급 기회로 활용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2024년도에도 이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매각 부지를 지방까지 확산을 시켜봤는데 판촉에도 미매각 토지가 좀 싸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라든지 고향 삼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의 강동,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보면 울산 뭐 이런 지방들은 좀 썰렁했겠죠. 서울이야 수도권 조금 낮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공급의 정도를 걷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가령 이렇게 방치된 지산 용지 이런 걸 해결한다고 칩시다. 근데 유유부지로 뭔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공급의 결과물이 어떤 걸로 나올까요? 저는 이런 걸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경기 살린다. LH 19.6조 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6조 중에서 하반기에 발주의 73%,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이거를 11.4조의 공사 용역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70%가 공공주택입니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질 좋은 주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요. 거래를 막으면서 이상적인 공급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막는 한
이상적인 공급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상적으로 뭐 재생 사업도 하고 뭐 하면서 이걸로 갖고 나가면서 기존에 있는 공급들을 잘 가꾸겠다 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상적인 공급 정책으로 도시 재생을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널뛰기 정책에 멍든 뉴타운, 뭐 주택 공급 부족만 초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 때 재개발 재건축 되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시작하고 2015년도부터는 주거정부 지수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진짜 힘들게 만들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한 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6년간 393곳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몰제다 뭐다 해가지고 취소를 시키고, 더군다나 이제 직권 해제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직권 해제한 주택 재개발이 170곳이 됩니다. 근데 이 지역 중에서 2주를 앞둔 재개발도 취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로 했냐? 도시재생을 도시계획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시키고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벽화 그리기 하고 그러면서 그 동네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변칙적 공급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기존의 거를 지키면서 공급을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주거정비지수 2015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게 한 건밖에 안 나왔어요. 한 건. 해제 많이 했죠. 정비구역 못 나고 했죠. 그렇게 동맥경화를 만들었습니다. 공급에 대한 동맥경화를. 이상적인 공급 정책이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 거래를 막았고 공급이 나오는 좋은 질적인 공급을 내야 되는데 변칙적인 방향성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으로 공급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정비지수도 오세훈 이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없애버렸죠. 주거정비세 폐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정책들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잘 나오게 하려면요, 또 뭘 폐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초안 폐지해야 됩니다. 제초안도 작동하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이번에 뭐 제초안을 이제 뭐 부과하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요,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20년, 2004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부담을 주잖아요. 공급에 부담을 줘요. 사업성을 안 나오게 하고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 법이에요. 공급을 저해하고 시행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 없어져야 됩니다. 주거정비 지수처럼.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들을 과도하게 부과를 하면서 불로소득이라고 판단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금들을 더덕더덕 붙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거래도 막히고 그 막힌 거래가, 그리고 막힌 사업성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한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